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임대차 3법 말도 안 되는 법률이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들이 다 깨져나가요. 일단 저희 후랭이TV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랭이TV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재개발 쪽에서 유명해요. 저희 투미 부동산 컨설팅이 재개발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어지간한 재개발들은 다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서울은 다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경기권도 어지간한 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사무실을 떠나가지고 저 자체는 사실 재개발만 하는 건 아니고 경기 전망이라든지 각종 부동산 컨설팅, 특히 방금 전에 시작하기도 전부터 질문이 올라온 게 세금 질문이잖아요. 네네. 예, 생각보다 세금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많이 하고 저도 맨날 보는 게 우리가 부동산 정책 공부가 결국 뭐예요? 세금 공부가 돼버리고. 절세, 돈 아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실무에서 필드로 뛰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세금을 모르면 투자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영상들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브랜딩이 재개발로 돼 있긴 한데 사실 전망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그쵸.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재개발 생각하고 사실 연락을 드렸던 거고 우연찮게 그때 네. 그 박람회인가 세미나에서 한번 그때 조선일보 트렌드쇼 그때 강연이 있어서 네. 갔었었는데 네. 그때 우연히 화장실 앞에서 정말 만나뵈가지고 정말 우연찮게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상승세가 꺾였다 어쩐다 지금 말이 많거든요. 네. 지금 서울시장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자체는 사실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아요.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들도 거래량 자체는 정말 낮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가 금액이 안 떨어져요. 금액이 안 떨어지고 또 오히려 실거래가 통계들 잘 찾아보시면 중간중간 신고가 갱신한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실거래가를 뭐 갱신했다 해도 뭐 그렇게 가격대가 막 확 올라가는 느낌도 없고 약간 좀 횡보에 가까운데 후랭이TV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네. 이제 연말에 한 번 또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보십니까? 트리거는 바로 전세인데 전세요? 좀 나중에 뒤쪽에 이제 전세 얘기도 있길래 그때 이야기할까 하다가 다 해주세요 그냥. 지금 말 바로 나온 해주세요. 김에 네. 지금 이야기하자면 사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통계라든지 쭉 시장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었어요. 일단 연말 폭등에 대한 거는 사실 전세가 이제 트리거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우리가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 비수기라는 장이 없어진 지 꽤 됐어요. 통계를 봤었을 때도 뭐 봄이다 가을이다 뭐 유의미한 자료가 안 나와요. 이사철 뭐 이런. 그렇죠. 이사철에 대한 건 없는데 근데 이걸 임대차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성수기 비수기 명확해요. 겨울이랑 여름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훨씬 적거든요. 임대차는? 그렇죠. 근데 이 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이 어느 시장이었나요? 여름이었잖아요. 원래 비수기였었고 또 사실 올해는 악재들도 있었어요. 코로나도 돌았고 올해 또 태풍 막 불고 막 이런 비 식으로 엄청 왔었고요. 비 엄청 오고 난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정확하게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게 단지마다 못해도 막 1, 2억씩은 다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더 웃긴 거는 올라간 거가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본격적으로 다가오면 네. 그때가 진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 이사철 때 전월세를 이제 구하려고 오는데 네. 전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좀 이상하게 내놓은 게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뭐 말은 뭐 6개월 전에 뭐 잔금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요즘 돌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세를 끼고 있는 매물들이 어떻게 되고 실입주는 못하고 사람들이 전세 안 내놓으려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중첩되다 보니까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사철이 오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매와 전세 간의 갭 차이가 더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실소유가 아니니까 이제 국토부가 말하는 그 투기 목적으로서는 오히려 더 그 장을 마련해주는 때가 온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이게 트리거란 얘기를 했잖아요. 뭔가 한번 딱 반응이 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1차 폭등장이
이제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서 네. 201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미친 듯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얘는 좀 주춤한 게 좀 길었다가 2019년도 한 추석 이후, 한 강남은 추석 전부터도 돌았었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용성이나 다른 시장들 돈 거는 추석 이후에 딱 12, 16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 미친 듯이 올랐다가 딱 지금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안 올라간 거는 정책이 12, 16 대책이 먹혔다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좀 횡보한 게 좀 길었었던 거고, 아파트 시장은 좀 그랬었지만 오히려 다른 시장들, 아파트가 아니었던 뭐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시장들은 또 막 이제 틈새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이런 게 지금 투자 시장들이 되게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아파트 시장은 이거예요. 당장 뛰냐 안 뛰냐 이게 좀 애매해서 그런 건데, 올라간다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이 또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가야겠다. 이게 금방 곧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곧 전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게 약간 갈라져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잡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전세 품귀, 전세 폭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세요? 뭐 현장에서 느끼고 뭐고 할 게 아니라 없어요. 없어. 전세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전세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 부동산에서 찾아보세요. 전세가 이렇게 없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무리 비수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좀 비싸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없었던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보다 보면 있어야 몇 개, 한두 개 이렇게 있고, 아예 없는 단지들도 있고, 저는 이런 전세 시장은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부족한 겁니까? 왜 없는 겁니까? 매물. 일단 일단 이거 임대차 3법 이야기인데, 가장 임대차 3법이 아무래도 뭐 이전에도 막 이야기 많이 하셨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2년을 더 쓰겠다. 네. 그리고 이거를 요청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 그러면 5%. 이거 역시도 시도지사가 우리 시는 4%가 적당해. 3%가 적당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걔밖에 못 올리고, 더 웃긴 거는 이건 청구권을 쓴다라는 거는 그냥 나는 무조건 2년 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5%라도 올릴 수 있는 줄 아는데, 이제 뭐 시도지사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시는 뭐 그냥 5%라고 할게요. 그랬는데 그냥 임차인이 이거 싫다라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멀리 볼 게 아니라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만 잘 보더라도 이미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임차인이 악질이다라고 하면 상가임대차 처음에 저렴하게 계약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특히 신도시라든지 막 이제 뭐 신축 아파트 상가 처음 입주할 때는 전세가 싸잖아요. 그래 렌트 프리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처음에 입점할 때 내가 뭐 보증금 5천에 원래 원하던 금액이 한 3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한 처음 1년은 그래 일단은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공실로 계속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에 1년 계약하고, 아니면 2년 정도만 100만 원 하고 나중에 이제 300으로 올리자라는 특약을 적어놨어요. 그냥 완전히 렌트 프리로 6개월 주긴 좀 뭐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한 1년 정도는 100만 원만 주다가 그렇게 하자. 왜냐면 나도 지금 이자라든지 납부할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들이 다 깨져나가요. 뭐냐, 계약서에 우리가 5천에 300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5천에 100에 쓰고 특약에다가 나중에 한 1년 뒤 아니면 6개월 뒤에 300으로 올리겠다라고 써놨을 때 임차인이 그때 가서 나쁜 맘 먹고서 나 못 올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니까 5%밖에 못 올려준대. 근데 난 사실 이것도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배째라고 하면 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못 이기죠. 왜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10년을 보장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상임법에서는 5% 제한인데 이것도 소송으로서 쟁취해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상임법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 진짜 똑같은 사례 5천에 300인데 5천에 100으로 한 일정 기간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계약서는 5천에 300으로 써놓고서 특약에다가 5천에 100으로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주기로 한다.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그렇죠. 그렇게 해놔야지 그게 만기가 되면 300을 줘야 되잖아요. 계약서상에 원래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게 사실 실무적으로 되게 이슈가 많은데 이런 거가 지금 갑자기 상인법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런 것처럼 상인법도 사실 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보면 강남의 대로변 봤을 때 공실들 있잖아요. 그 공실들이 왜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뭐 우리가 가로수길이 됐든 세로수길이 됐든 뭐 거기 월세가 뭐 그냥 한 달에 1억짜리 자리래라고 하면 거길 공실로 왜 놨어? 우리가 그냥 약간 일반인들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한 달에 1억이면 공실로 냅두는 것보다는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렇죠. 야 5천만 원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넣는 순간 그 사람들은 건물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 금액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라고 하면 그 일정 월세 금액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맞춰서 그 건물 가격이 형성한 건데 월세 수익을 반토막을 내버린다 라고 하면 건물 가격도 예를 들어 100억짜리였다? 그럼 반토막 돼서 50억짜리. 200억짜리였다? 그럼 100억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낮추고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도 뭐 짧게라도 넣을 수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인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그냥 안 넣으니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공실률 이렇게 왜 높은가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안 나가면 금액을 낮춰야지 왜 그 금액을 고수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월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라든지 그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었던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얘기했냐 이거를 그대로 주임법으로 적용하면 똑같은 거예요. 상인법은 사실 그게 적용 대상이 있지 않나요? 금액이 그렇죠. 금액 기준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었던 거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건물 가치를 갖다가 안 늦추기 위해서 안 냅두는 거는 상인법과 별개로도 사실 그게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크게 너무 왜냐면 극단적으로 월세 뭐 300인데 200대고 이거는 좀 확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1억짜리 월세인데 5천만 원이 하면 건물 가격 반토막 났을 때 몇백억이 혹은 몇십억이 날아간다. 이게 훨씬 또 확 와닿으니까 똑같은 건데 이게 주임법 역시도 적용받게 되면 오히려 주임법 같은 경우는 금액도 없잖아요. 상인법은 그래도 적용 대상 금액이라도 있지. 주택 다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세가 뭐 10억짜리 전세든 20억짜리 전세든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 안 올려줘.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야.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2년 뒤에 그러면 올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원래 상인법도 10년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계속적으로 올려왔거든요. 그 10년을 올리기 전만 해도 5년이었었어요. 2배로 5년이 10년으로 그런 것처럼 주임법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도 이 상황인데 2년이 지나가 봤어요. 지금도 전세 금액이 막 몇 억씩 올라갔어. 2년 지나가면 전세 금액은 더 올라가가지고 현재 싸게 전세 내가 한 뭐 4억이 있다, 5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 2년 뒤에 또 빼려고 보니까 이미 갱신을 2번 한 거잖아요. 4년에 이 가격이 살았었는데 이제 2년 뒤에 전세 가격들은 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울겠죠. 네, 이 돈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2년 뒤에 정권이 민주당이 또 하겠죠. 아무튼 민주당이 또 그 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제 우리 불쌍한 세입자들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라고 돼 있는데 더 무서운 건 사실 이거를 2회로 바꾸든 3회로 바꾸든 애초에 저는 처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이 임대차 3법 말도 안 되는 법률이 사실 시행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도 질문들이 많았었거든요. 임대차 3법 도입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 7.10 대책 터져 나오면서 임대사업자들 혜택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서 아예 그 원문 자체는 없었지만 나중에 있었던 이제 서브 자료 보면 이거는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게 그냥 명확하게 적혀져 있었거든요. 공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도입할 것 같다 했는데 와 도입할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7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속전속결로 그냥 쫙 하는 거 보면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도입하는 것도 이렇게 해냈는데 1회를 2회, 3회 아니면 뭐 유럽처럼 뭐 그냥 아예 무제한 이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네요, 진짜. 더 쉽게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냥 이거를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도입 자체도 이렇게 반항이 컸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진짜 상인법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가 상인법 거의 10년이 어떻게 그냥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언더도그마라고 하잖아요. 약자가
오히려 을지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도 그냥 일단은 이 사람은 약자야. 갑을 관계에 대해서 을에 대한 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사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진짜 철저하게 약자 보호거든요. 주임법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화되면 오히려 임대인에 대한 권한들이 축소가 되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에 대한 권한들이 없어지니까 사실 팔기도 어렵고, 애초에 보증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상임법에서 보증금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 임대인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매달 받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줘요. 왜냐? 일정 기간 동안 이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설령 내가 폐업을 해가지고 그냥 공실로 냅둬도 그냥 멋대로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바닥 권리금 나 2천 줘. 아니면 영업을 막 진짜 잘했었을 때 오히려 영업이 잘해서 영업 권리금 받는 거는 이해라도 하는데 그냥 폐업을 하고 쌩. 그쵸. 나 다른 업종 나 갑자기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나 요식업 할 거 아닌데 그래도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목 좋은 위치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권리금을 안 주면 안 나가고 그거를 갖다가 뭐 임대인도 어떻게 터치를 못 하잖아요. 나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거는 사실 좀 먼 미래에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강화되고 지금은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근데 그것조차도 막 이제 국토에서 다 막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진짜 못 쫓아내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세입자 입장에서는 멀쩡한 시세대로 나오는 물건들 전세 가격들이 막 무슨 9억, 10억 이러고 있어요. 근데 4억짜리 전세가 있대. 이거를 갖다가 내가 들어가면 못해도 5년 이상은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거야. 그러면 4억짜리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임차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도 다른 집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딜을 하는 거죠. 야, 4억짜리 그 임대차 권리 나한테 넘겨. 내가 한 권리금 있죠. 사실상 이게 그쵸, 권리금. 한 3천만 원 줄게 라고 하면 이 3천만 원은 날아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4억짜리 전세 금액에서 싸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얻는 거잖아요. 그게 권리금인 거고 지금 벌써 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이삽이라는 명목으로 갖다 돈을 청구하잖아요. 나 안 그러면 안 나가. 이게 결국 권리금이죠.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지금 되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즘 되게 많이 요구하고요. 이게 오히려 언론에서 이야기 안 하면 다행인데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그냥 멀쩡하게 나가려던 세입자들도 나는 이미 이사 갈 집들이 있어. 이사 가려고 이 집이 좁아서든 오래돼서든 이미 떠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야 요즘 그냥 나가는 게 어딨냐. 이사비 다 요구하면 준다더라. 그러니까 막 찔러보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 임대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안 돼. 안 돼. 나 이사비 한 300만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줘야 되나 알아보니까, 누구는 500만 원 줬어요. 누구는 1000만 원 줬어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 전세 금액 지금 시세대로 올리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낫겠다. 안 그러면 이 300에서 500이 아무 돈도 아니게 되는 게 집주인이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집주인이 실거주. 혹은 직계 좀비속이 실거주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럼 나 여기 뭐 전세를 맞춘다고 쳐요. 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답이 없겠죠. 내 전세 빼서 내가 여기로 들어오고 뭐 애초에 여기 세를 준 이유가 있을 텐데 내 직장이든 학업이든 교육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다른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튼 다 포기하고 입주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내가 이사하려고 하면 번거롭고 이사비 또 들어가잖아요. 이삿짐 센터 부르고 뭐 입주 청소하고 그 돈 준다 생각하고서 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300만 원 정도 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완전 아파트 명도네. 그렇죠. 그냥 명도 이사비. 그렇죠. 내가 이 사람들 명도 소송 걸려고 해도 그 변호사 수임료만 그냥 300에서 500은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시간. 그 시간 들어가고 내 스트레스 받는 거. 에너지.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300 줘버리고 말자. 이게 진짜 현실에서 실무에서 되게 많이 빈번하게 저라도 벌어지고 줄 것 있거든요. 같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거 사실 짜증나죠. 주고 싶지 않은데도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재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진짜 이거 세입자한테는 억하심정 나오지만 주고 깔끔하게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속으로 먹겠네 이래도. 그렇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게 그냥 제일 원만하게 가는 지름길이니까.